이번 시간에는 17강 계속 그 파생상품 펀드 투자에 대해서 계속 이어져 하는 거죠. 자, 그 금리 선도 계약 및 장외 금리 옵션이 있어요. 금리 선도 계약을 뭐라 그래요? FRA. FRA.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금리가 혹시 그 어떤 사람들, 이 돈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그 공장이나 더 대출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금리에 되게 민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나는 금리를 이런 금리로 팔겠다라고 하는 매도자가 생기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매수자는 돈을 차입하는 사람, 요건 차입자고 매도하는 거는 요거는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 사람, 자금 운용자. 금리를 통해서 옵션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금리 선도 계약이라고 하고, 여기서 헷갈리는 문제는 매수자는 차입자고 매도자는 운용자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장외금리 옵션, 장외금리 옵션도 또 금리에 대한 두려운 사람들이 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지. 누가 할까요? 뭐 예를 들면 회사와 뭐 어떤 은행가 이런 거죠. 세 가지가 있어요. 금리 캡이 있고, 금리 캡이 있고, 또 하나는 플로어가 있어요. 금리 플로어. 또 하나는 금리 칼라. 자, 칼라가 있는데 금리 캡이란 뭐냐면 어느 일정까지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 나는 더 이상 더 못 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요 금리의 최고 고점을 좀 만들어 다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상품을 만들어주면 금리가 올라가도 나는 똑같은 금리를 지불을 하면 되니까. 그게 바로 금리 캡이고요. 우리가 보통 모자를 쓰잖아요. 그게 캡 아니야. 그러니까 머리에 모자를 썼다라고 생각하면 금리 캡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면 바닥에서 더 이상 금리가 더 떨어지지 않게 바닥을 만들어 다오. 그게 뭐예요? 플로어. 금리 플로어. 금리 칼라는 어떻게 되겠어? 요거랑 요거랑 합성이 되네. 요렇게 떨어지면은 플로어를 만들어주고 올라가면 캡을 만들어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서로 섞었어. 칼라가 좀 휘황찬란하죠. 그래서 금리 칼라는 올라갈 때도 한정, 내려갈 때도 한정. 그런 금리 상품은 장외 금리 상품이죠. 그러니까 장외 금리 상품 세 가지는 뭐냐? 캡, 플로어, 칼라. 이런 거 시험에 내기 쉽죠. 아주 쉽습니다. 수업. 자, 수업은 뭐예요? 그냥 교환이죠. 네. 교환이니까 금리 수업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금리를 교환하면 돼. 근데 금리를 교환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교환할까요? 한 사람은 은행에서 연 3% 금리를 그냥 고정해서 빌려 쓰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변동금리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서로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 사람은 고정금리처럼 금리가 올라갈 때 차라리 그냥 좀 멈춰주고 싶고, 반대로 고정금리를 쓰는 사람은 금리가 내려가면 나도 괜히 변동금리로 할 거 괜히 고정금리로 했는데 이런 아쉬움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둘이 맞바꾸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데 혹시 변동금리가 되면 금리가 떨어지면 너랑 맞바꾸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는 어떻게 돼? 분명히 이익을 보겠죠. 어느 한쪽에서는 그만큼 더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르니까 그렇게 이해가 상충하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갖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금리를 맞교환하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금리에 대한 생각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끼리는. 자, 그런 것이고요. 계산하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계산하는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거의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보면 돼. 왜냐하면 네가 1% 손해보면 나는 어떻게 돼? 1% 이익 보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리 수합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차를 이용해서 서로 맞교환하기로 한 거다라고. 통화도 마찬가지예요. 통화는 금리 대신 당신은 달러, 나는 우리나라 원. 그러면 달러가 올라가면 원이 유리할 때가 있죠. 이럴 때 그러면 나중에 되면 그거 너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리 결정을 하는 거죠. 당신의 1,000만 원은 내 돈 뭐 10,000달러와 똑같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걸 나중에 움직임이 실질적인 움직임과 상관없이 서로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할까요? 수출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외국에 수출할 대금을 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돈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그 국가와 국가 간 사이에 은행과 기업 사이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통화 수합이 있습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신용 디폴트 수합. 사실 신용 디폴트 수합은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똑똑한 그 금융회사 사람들이 만든 거죠. 만들었는데 금융위기 때 이러한 상품들이 상당히 시장 경제를 많이 흐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자, 이런 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사가 이렇게 있어요. 이 회사가 A, B, C가 있는데 이 회사가 얘한테 돈을 받을 게 있어요.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도날 것 같아요. 부도날 것 같으니까 얘한테 SOS를 친 거죠. 야, B야, 내가 얘 부도가 안 나면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이 회사가 부도가 안 나면 너한테 부도가 나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부도가 안 나면 내가 그 이자만큼 받을게 이렇게 서로 신용 제3의 물건에 대해서 서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부도가 안 나면 얘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얘도 이익을 보고. 근데 만약에 얘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으면 얘는 다소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불안한 것들, 불안한 신용도에 대한 물건을 단서로 그런 옵션을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섞어서 불안한 부실 채권이나 이런 것을 상품으로 해서 물건을 내놨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한꺼번에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옵션을 뭐라 그러냐면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요. 프리미엄. 내가 부도가 안 나면 너한테 더 돈을 많이 줄게. 즉 프리미엄을 높게 쳐줄게 라고 했는데 그러한 상황들이 만약에 뭐 2년 뒤에요. 그런 일들이 그러면 그때까지 기간이 길겠죠. 기니까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프리미엄은 높아가요. 기간이 높아가면 프리미엄도 높고 그 다음에 혹시 한쪽에서 채무를 이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불안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는 사람은 프리미엄 좀 비싸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래도 프리미엄이 비싸지고 그 다음에 신용등급이 높아요. 높으니까 내가 제3자한테 이렇게 신용등급이 높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프리미엄은 좀 높아지고 그리고 이런 A와 B의 이런 A와 C 이렇게 서로 관계가 서로 얽혀 있어요. 얽혀 있는 상황에서 둘 사이가 너무 밀착하면 또 그것도 같이 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프리미엄이 상승을 해요. 즉 각각의 회사에 따라서 신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옵션 가격이 변하는데 그런 옵션 가격은 어떤 상태에서 옵션 가격이 변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해 당사자의 마음으로 그것을 접근해 봐서 생각을 하면 훨씬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DS는 가끔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소하지만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거랑 비슷한 게 크레딧 링크드 노트, 증권으로 만든 거였어요. 증권. 요거랑 비슷한 상황을 증권으로 만든 건 CLN이라고 그러고요. TRS는 토탈 리턴 스왑이에요. 즉 어느 회사의 어떤 그 건물이 있어요.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권을 건물 전체에서 나오는 돈하고 어떤 다른 물건하고 맞바꿔치기로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전체적인 수익에 대해서 어떤 교환을 언제 어느 시기에 같이 하자라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건물을 팔고 싶은데 건물은 못 팔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나빠지면. 그런데 그걸 어떻게든지 좀 현금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돈이 뭐 한 2천만 원 충분히 나오니까 네가 나한테 건물값 대신 뭐 한 50%를 줘라라고 전체적으로 수익을 공유하지만 실질적인 현상으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든 거죠. 그게 바로 토탈 리턴스 스왑, 총수익 스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금리 스왑이 있고 그 다음에 통화 스왑이 있고 그 다음에 신용 디폴트 스왑도 있고 그것과 파생돼서 CLN, 신용 연계 증권이 있고 그리고 총 수익 스왑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시험에 나올까요? 예. 왜냐하면 약간 까다롭잖아요. 까다롭기 때문에 수험생들한테 그것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시대가 좀 변하고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런 수업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업은 이런 종류의 특징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라고 하고 프리미엄이 요 신용 디폴트 수업은 프리미엄이 언제 올라가느냐 그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시험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파생결합증권 이건 무진장 나왔죠? 무진장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초자산이 있고 거기에서 연동돼서 수익이 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산은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 금융투자상품, 주식 뭐 되겠죠? 통화, 그다음에 상품, 운영시험 이것도 다 한번 했던 거고 제일 샘플이 뭐라 그랬어요? ELS. 그다음에 상품과 연계된 거는 뭐라 그러냐면 DLS라고 그래요. 요 ELS, DLS. 그다음에 신용 연계증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재해증권, 재해연계증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파생 결합증권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요 사항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다 알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색 옵션의 종류예요. 그러면 자 여태까지 배운 거는 그냥 정통적으로 뭐가 한쪽이 기초자산이 뭐 빠지면 옵션이 빠지거나 오르거나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다양하게.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경로 우전형, 그다음에 첨점 수익 구조형, 시간 우전형, 기타 유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는 안 써놨는데 경로 의존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계 옵션이 있고요. 룩백 옵션이 있고 레더 옵션이 있고 클릭햇 옵션이 있고 샤우트 옵션이 있고 평균 기초자산 옵션이 있어요. 말조차 힘들죠. 말조차 힘든데 문제가 문제를 내냐? 그럼 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내냐면 경계 옵션이 뭐냐? 아니면 룩백 옵션이 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옵션의 특징에 대해서 교과서에 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옵션의 특징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 알아둔다고 해도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를 않았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큰 골격부터 알아는 거지. 자, 이색 옵션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이색 옵션에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네 가지 중에 경로, 즉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옵션은 뭐가 있다? 그 몇 가지 있어요. 경계, 룩백 뭐 이렇게 하는 레더, 클릭햇, 샤우트. 요거는 기간에 따라서 언제 내가 요 수익을 얼마큼 내겠다라고 조건을 하니까 경로 우전형 옵션의 종류는 최소한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야 문제가 나오면 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첨점 수익 구조형은 첨점이라는 게 뭐예요? 약간 뭐 좀 뾰족한 이런 거죠. 불연속점을 첨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조건부 프리미엄 옵션, 디지털 옵션, 디지털 배리어 옵션. 예. 그래서 불연속점이 있는 것, 끊어져 있고 띄엄띄엄이 있는 거를 첨점 수익 구조형이라고 그러고요. 자, 시간 의존형. 이거는 미국식, 유럽식, 뭐 아시아식, 뭐 버뮤다식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옵션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미국식, 유럽식, 버뮤다 옵션 중에서 선택 옵션과 행사 가격 결정 유예 옵션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과 상관없이 이름이 선택 옵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선택인데 어느 일정 시간에 내가 콜인지 풋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 옵션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각각의 옵션의 특징들은 다 써 있지만 그것보다 여기 포함되느냐 하는 것들은 최소한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선택 옵션이고 여기에 시간 의존형의 선택 옵션과 행사 가격 결정 유예 옵션. 행사 가격 결정 유예 옵션. 요 두 가지는 이름과 달리 즉 미국식, 유럽식, 버뮤다식과 뭐 이런 식과 달리 이름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시간 의존형이다. 이런 문제가 틀린 문제가 잘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외워둬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유형으로는 다중 변수에 대한 의존형, 그 다음에 복합 옵션, 그 다음에 레버리지형과 같은 그런 이색 옵션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이색 옵션은 본 책자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 자세하게 나와 있고 한두 문제는 꼭 이 옵션은 무슨 옵션이냐를 물어보지만 공부하기 어려우시면 어떻게?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이름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 실제로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있죠? 다시 한번 그러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 자, 경로 우전형, 경계 옵션, 룩백 옵션, 클릭햇 옵션, 샤우트 옵션, 기초자산 옵션. 샤우트 뭡니까? 아, 나 그만할 거야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어떤 경계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는 거 그런 거고요. 룩백 돌이켜봐서 내가 제일 조건에 형성하는 거 비슷한 거고요. 첨점 조건부
디지털 옵션, 디지털 밸류 옵션. 시간 의존은 미국, 유럽식 범위다. 여기 나오죠. 요 선택 옵션과 행사 가격 유예 옵션은 뭐냐? 시간 의존형이다 이런 거고. 기타는 다중 변수 의존형과 복합 옵션, 레버리지 옵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정말 포기하기도 못하고 안 하기도 못하고. 예. 저 같으면 요 이름만 외워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앞 시간에도 내왔는데 앞 시간에도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은 뭐야? 방어적 풋 전략. 방어적 풋 전략은 보험이니까 어떻게 돼? 수익은 적어요. 수익은 적지만 손실이 어떻게 돼? 적어. 그러니까 손실이 적으려면 방어적 풋은 어떻게 해? 풋은 풋 종목을 사면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나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도 수익이 나는 전략. 방어적으로 나는 주가가 떨어져도 손실을 방어하면서 수익이 나겠다. 아니면 손실을 방어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방어적 풋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이자 추출 전략. 이자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 그런 거예요. 이자만 가지고 뭘 해요? 콜 옵션을 사죠. 그래서 콜 옵션을 사서 이자만 가지고 만약에 옵션이 잘못돼서 제로가 돼도 최소한 뭐가 돼? 원금 보전이 되는 거죠. 원금 보전. 그러니까 원금 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자 추출 전략이라고 해요. 콜 옵션 매수 전략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자 추출 전략이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자 추출 전략. 뭘 어떻게 하든지. 동적 자산 배분 전략.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은 자산을 뭐 어떤 것에 따라서 뭐 그 상품,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주식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잘 배분하는 거. 그게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에요. 그다음에 그럼 왜 이런 걸 할까? 요거는 옵션 대신 그렇게 하면은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리미엄 비용이 들지 않고 또는 주식 또는 채권 비용이 상황에 따라서는 100%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옵션 가격 결정 모형 또는 풋콜 페리티 건을 이용해서 자산 비율의 문제를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은 옵션 대신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가급적 프리미엄 비용을 줄이는 거죠. 실질적인 주식을 대신 사면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든다. 여기 이런 말이 옵션 복제 전략이다. 복제. 자, 옵션 복제라는 거 하면은 옵션을 만든 게 아니고 옵션의 움직임처럼 주식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복제를 어떻게 복제를 해요? 옵션을 복제하는 거지. 옵션을 복제하는 거. 자, 그 방어적 풋 전략.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방어적 풋 전략은 뭔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 추출 전략. 그리고 이자 추출 전략 다음에 비슷한 형태. 요것도 재밌는 얘기죠. 그 채권하고 뭘 했어요? 콜 옵션을 샀죠. 근데 요거를 반대로 풋 옵션을 살 수가 있고 요런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적 자산 배분 전략. 그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파생 상품을 투자할 때 리스크가 있죠. 그 리스크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죠. 왜냐? 파생 상품은 위험하니까. 자, 그럼 위험한 게 뭐가 있습니까? 파생 상품. 책에 보면 뭐가 있어요? 가격 위험. 두 번째, 신용 위험. 세 번째, 유동성 위험. 네 번째, 법적 위험. 다섯 번째, 거래 위험.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조건 위험하다 그러면 전부 다 가능해요. 자, 가능한데 가격 위험이라는 건 뭐야? 주가가 빠져. 아니면 주가가 너무 올라. 금리가 빠져. 금리가 너무 올라. 뭐 이런 식의 위험이죠.
자, 위험이라고 하면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손실을 유발하는 것. 금융회사 상품, 금융상품에서 위험,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불이 나는 거, 자동차가 사고가 나는 거, 그게 아니고요. 손실이 나는 거. 그게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손실 날 수 있다 없다. 너 위험하다 안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파생상품 위험 뭐야? 손실 날 수 있다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손실 날 수 있다. 가격이 너무 잘못 움직이면 손실 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뭐 때문에 손실이 날까요? 거래 상대방이 야 나 돈 못 줘. 그럼 손실 나겠죠? 그래서 이 6가지 위험 중에 신용위험은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신용위험이 생기는 거고요. 유동성 위험. 이거는 발행한 사람이 발행한사와 현금화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으로 바꾸지 못할 때, 그럴 때 유동성 위험이 되는 거죠. 유동성 위험이라는 거는 현금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물건만 많이 갖고 있어. 현금화가 안 돼. 그게 바로 유동성 위험이에요. 자, 법적 위험. 내가 뭘 하려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 다 끝났는데. 그럼 손실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손실 보죠. 그래서 법적 위험도 리스크에 포함된다라는 얘기고요. 거래 위험. 거래 위험 뭐냐면 발행사, 운용사, 판매사,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거래할 때 누구 하나 잘못되는 수가 있죠. 또 부도나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거래 위험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위험 등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기타 위험은 원 발행사 자체 인덱스 위험과 변동성 위험, 상관관계 위험 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파생상품 위험의 6가지는 내가 여기다 기록 안 해놨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여기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는 누가 손실 볼 거냐라고 하는데 펀드 자체에 대한 그 위험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발행한 사람, 그다음에 운용한 사람, 그다음에 파는 사람 이렇게 각각의 입장 정리가 틀리거든요. 그 입장 정리가 틀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리스크가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상식선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위험, 가격 위험, 신용 위험, 유동성 위험, 법적 위험, 거래 위험, 기타 위험 이렇게 위험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리스크 관리. 요거는 누가 리스크 관리를 해요? 운용사. 운용사가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운용사의 리스크 관리는 인덱스 펀드, 시장 중립형 펀드,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해외 펀드에 따라서 각각 리스크 관리를 달리한다. 즉 요거는 운용사의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인덱스 펀드, 요거는 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펀드죠. 그런 거는 어떻게 돼 있어? 그냥 내가 이거를 잘 했는지 인덱스가 현재의 지수와 잘 추정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걸 비교 판단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장 중립형 펀드. 시장 중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의 수익이 어떻게 돼? 중립은 적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않기 때문에 항상 적어요. 그래서 시장 중립형 펀드를 롱숏 전략과 페어 트레이딩 전략으로. 롱숏은 뭐야? 어떤 것은 팔고 어떤 것을 사는 게 롱숏 전략이고, 우리 페어 스케이팅 있죠? 그래서 어느 전자회사가 좋으면 다른 전자회사 같이 사고, 현대차가 좋으면 기아차가 사고, 이렇게 같은 비슷한 종류로 같이 사는 게 페어 트레이딩 전략이고요. 주식형 펀드일 경우야 그런데 주식형 펀드는 이거 굉장히 상당히 중요하죠. 약세일 경우에는 어떻게 선물을 매도한다고요. 주식을 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매도한다 그런 뜻이고요. 채권형 펀드는 마찬가지로 이자율 수합 등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얘기고, 해외 펀드 환 리스크를 해지한다. 그래서 요건 운용사 입장에 서서 물어보는 건데 사실 운용사 입장에서는
운영을 이렇게 하겠지. 누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펀드 매니저들이 다 유능하고 자격 있고 그 여러 검증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운용사 리스크는 우리가 알아두면 되고 실제로 얘네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사. 판매사는 누구예요?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판매사는 자, 기초자산과 수익구조가 어떻게 됐나? 예상 수익률이 어떤가? 이런 걸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자, 최대 수익, 이거보다 손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또 최대 손실이 얼마냐? 이런 걸 파악을 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발행됐나? 그 다음에 그 회사는 그 옵션을 어느 상대방하고 거래를 하나?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운용사의 운용력이 누구냐? 누가 운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운영 경험이 어떻게 됐느냐? 따라서 요 리스크 관리는 그 판매사의 입장, 그 다음에 운용사가 어떤 입장에서 그걸 관리하면서 이 펀드를 잘 유지하냐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 리스크 관리는 판매사 즉 내 입장에 서서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거는 경제적인 상식선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파생 상품에 대한 간략한 어떤 요점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